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세무하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이연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비 창업이나 사업 초기이신 분들을 위한 필수 세금 지식에 대해 강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남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달 전쯤에 가방 브랜드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은수라고 합니다. 와. 디자인 전공 대학생 박수민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 중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모델을 구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실제 자기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총 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 그 다음에 양도랑 퇴직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6가지 소득은요,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 돼요. 매년 5월에. 그 다음에 이 양도랑 퇴직은 분류과세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왜 분류과세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시기의 다름? 그쵸, 시기가 다르죠. 뭐 제가 부동산을 구매를 했다면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했다가 차익도 크게 내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큰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너무 과도한 세금이 책정이 되겠죠. 혹시 여기서 2가지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보통 2가지 이상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근로소득이 있으실 거고, 내가 뭐 은행에 예적금을 해놨다, 그럼 이자소득 있으실 거고요. 주식을 구매하셨다, 그럼 배당소득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돼요. 그래서 납부하셨음에도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의 뭔가 큰 그림을 살펴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내면 크게 3가지 소득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소득세. 그쵸, 소득세, 종합소득세겠죠. 사업소득이니까. 원천세. 네. 네, 동시에. 네. 네, 원천세랑 부가세 다 맞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그리고 세금은 아니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4대 보험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금들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절세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부가가치세는요, 내가 파는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밀가루를 1,000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서 제가 5,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부가가치는 얼마죠? 4,000원? 4,000원. 이 4,000원의 10%. 이게 바로 VAT라고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의 10%를 곱한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500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그럼 뭘까요? 매입액의 10%, 100원. 그럼 얼마죠? 400원이 나오죠? 이 4,000원의 10%를 곱한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이다 보니 부가가치세의 절세 핵심은 이 매입을 잘 챙기는 건데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거. 사업자 등록. 그쵸. 사업자 등록.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국세청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 매입을 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 지금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네, 일반 과세자는요, 크게 조건은 없고 간이 과세자가 좀 중요한데요. 간이 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이시면 간이 과세자를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매출액의 10%, 그 다음에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고요. 간이 과세자는요, 매출액에다가 이때는 공급 대가를 써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여기다가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율. 이거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0%를 곱해줘요. 이렇게 해서 매출 세금이 계산이 되고, 매입세액은 이제 매입액의 0.5%.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매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데 간이 과세자는 매입액의 0.5%까지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고 어느 경우에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까요? 매입액에서 지금 차이가 크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입액이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했다, 개업을 하면서 그렇게 매입이 많으신 경우에는요, 간이과세자는 좀 불리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매입액이 많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업 초기에 시설 투자를 좀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뭐 큰 돈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일반 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실 때는 3년 동안 무조건 일반 과세만 적용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에서 실제로 사장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절세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10%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매입을 하실 때마다 10%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절세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조상 매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런 거 잘 챙겨두시고요. 이럴 때 선행되어야 하는 게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해 두시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 비용들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빠지는 비용 없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뭐 번호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휴대폰 번호로 할 건지 사업자 번호로 할 건지 이거 무조건 사업자 번호로 해주셔야 사업용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데 고정비가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정수기, 복합기, 뭐 전기, 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매입세에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니까 신용카드에 연결해 두시면 매입세금 계산서 따로 받으실 필요 없이 비용 처리가 되시니까 이것도 잘 연결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큰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하시거나 뭐 장비를 교체하신다, 인테리어를 한다 이럴 때는 조기 환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사실 개인 사업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자금 흐름이잖아요. 내가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매월 조기 환급 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그 다음 달에 바로 환급을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주시는 질문이 개인용 비용과 사업용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질문인데요. 기준은 쉽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 지출이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요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거래 장소, 내 사무실 근처에서 쓴 비용 요거는 사업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집 근처, 뭐 해외여행, 여행지 이런 데서 쓴 돈은 솔직히 사업용 비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 품목입니다. 거래 품목 같은 경우에도 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사업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백화점에서 의류를 구입했다, 가전제품을 샀다, 요거는 사업용 비용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쓴 돈이냐, 직원이나 거래처에 쓴 돈은 사업용으로 할 수 있겠고요. 거래처에 접대를 하는 목적으로 돈을 썼다. 이건 접대비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용 비용으로는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여행비, 가족한테 쓴 돈 이런 거는 사업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쉬운 건 나중에 뭐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 거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국세청이 물었을 때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사업용 비용인 거예요. 그 다음은 원천세인데요. 원천세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주말에 뭐 부모님이 와서 도와주신다거나 자녀가 와서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용돈 해라. 이러고 현금으로 주시고 끝 하시면 이거 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쵸.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정식적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원천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우리나라에 직장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막 누락된 분 엄청 많고 그럼 국세청에서 이거 다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행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일부를 떼서 보관을 했다가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도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직원, 또 3.3% 원천 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직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4대 보험 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3.3%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간이지급 명세서랑 원천세는 달라요. 그래서 간이지급 명세서는 매달, 지급 명세서는 반기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원천세는 매월인지 반기인지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신고로 매입이 이미 다 들어왔고, 인건비 나간 건 원천세 신고로 비용 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망의 사업소득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은 만약에 내 매출이 5,500만 원이다 하시면 50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이미 냈고, 그 나머지 500만 원이 매출이 됩니다. 이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생각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돈이 갑자기 확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원가에는 아까 은수님 같은 경우에 가방 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죽 구매 비용, 뭐 공인비 이런 것들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이거는 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라는 걸 빼주게 되는데요. 이 판매 관리비엔 뭐가 있을까요? 급여. 그쵸, 급여,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광고비. 맞아요. 광고비, 공과금이요. 공과금,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를 빼주시면요,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에서 대출을 받으셨으면 이자 비용이 나갈 거고요. 돈을 은행에 예적금을 하셨으면 이자 수익이 있겠죠. 그런 비용들을 영업외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 비용들 가감해 주시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제 이 당기 순이익을 다른 종합소득 있잖아요.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 하시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럼 기타 소득과 합산하면은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는 홈택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혼자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사님께 맡기면 어떤 장단점이 따로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장부 작성 의무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매출액이 적으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혼자 홈택스로 신고하셔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랑 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너네 돈 별로 못 벌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 내 이런 의미고, 복식부기는 좀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는 장부 작성을 꼼꼼하게 해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장부 작성을 안 하면, 그러니까 혼자 홈택스로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편장부고 단순 경비율이다? 이게 단순 경비율이랑 또 기준 경비율이 있어요. 근데 단순 경비율은 그냥 국세청에서 정해주는 세율이에요. 그래서 너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지? 그냥 이걸로 신고해도 돼 라고 해주는 건데, 이 단순 경비율은요 굉장히 높아요. 음식점업의 경우 거의 89%. 경비를 그 정도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비가 부족하다 하면 단순 경비율 써서 신고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겠죠. 근데 기준 경비율이다, 이 경우에는 엄청 낮아집니다. 말도 안 되게 낮아져요, 경비율이. 그럼 애초에 인정해주는 경비율이 적으니까 이때는 내가 쓴 비용을 직접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부터 세무 대리인을 쓰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은 잘 따져보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절세 팁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업종마다 또 개인마다 창업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직원을 고용하시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세액공제 혜택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업 초기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사업용 카드랑 계좌 등록하시는 거. 사업용 계좌 등록 안 하시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떤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요, 현금 영수증
가맹사업자 가입. 이것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최종 소비자 대상일 때 이런 경우에는 가맹 의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맹점 가입을 안 하시면 가산세도 있고요.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희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자였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역도 100% 감면 대상이었는데 이 가맹 등록을 안 해서 어떠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돌이켜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쓰셨다. 가족한테 인건비 주신 거 이런 거 다 원천세 신고하셔서 비용 반영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4대 보험 적용받는 직원을 고용하셨으면 꼭 사업장 성립 신고 해주시고 4대 보험까지 다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과태료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매출이 지속해서 되게 커질 텐데 누진세율이 되게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쵸. 우리나라 소득세율상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이게 나한테 남은 최종 수익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세율이 얼마일까요? 38%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무사세요? 38%.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몇 %인지 아세요? 9%요. 9%죠. 건강보험은 8%요. 8%입니다. 그럼 지금 세율에다가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하면 내 소득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법인 전환이죠.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는 6월에 소득세를 내고 더 부자는 3월에 낸다. 그때가 법인세 신고 기한이거든요. 법인 전환을 하시면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같은 과세 표준이 2억일 때요. 법인세율 38% 아니고 9%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4대 보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신용도가 상승합니다.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 사업자랑 계속 거래를 지속하고 싶다 하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진짜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만큼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자녀가 있을 때 갓난아기도 생길 수 있는 소득이 뭘까요? 근로소득? 갓난아기 일할 수 있나요? 없죠. 유일하게 갓난아기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배당소득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시면요. 법인에 주주가 있죠. 이 주주에 자녀를 놔요. 자녀한테 지분을 주면 법인에 쌓인 이익을 배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해줄 수가 있겠죠. 혹시 만약에 법인에서 증여를 이제 자녀한테 해주게 되면은 그 자녀한테 증여세가 매년 또 부과가 될 수 있나요? 매년 말에? 법인은 보통 그래서 증여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배당을 통해 배당이랑 증여랑 아예 다른 개념이죠. 아, 우리가 10년 동안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법인을 통하면 매년 배당해 줄 수 있고 2천만 원까지는 15.4%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길게 보면 이게 더 유리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절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런 장점만 보고 법인 전환을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거는 법으로 만든 인격체예요. 독립된 인격체란 말이에요. 이거 나랑 다른 애예요. 그래서 법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걸 내가 다시 가지고 오려면 내가 여기 직원으로 들어가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소득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을 2번 내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법인 돈을 맘대로 빼오면 그건 횡령이에요. 그 다음에 회계나 세무대리 수수료가 아무래도 조금 증가가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법인 돈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을 운용하실 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폐업하기가 쉬워요. 그쵸? 그냥 폐업해버리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을 하실 때 또 그 청산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실 땐 꼭 세무대리인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은 초기 사업자나 예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필수 지식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절세 팁들 기억하시면 분명히 절세에는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업의 건승을 빌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